나일강은 이집트 문명의 본질이에요. 나일강이 없었으면 이집트 문명 같은 건 있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이것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나일강이 확보해주는 농업 생산량이 엄청나요. 또 여기는 이제 기후가 더운 지방이다 보니까 흙 좋고 물 충분하고 날씨 좋고 그냥 씨만 뿌리면 작물이 무럭무럭 자라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한국이집트학연구소의 광민수입니다. 이집트 고고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대인들한테 알려진 고대 이집트의 신화 체계는 굉장히 많아요. 엄청나게 다양합니다. 보편적으로 알려진 어떤 이야기들이 있어요. 근데 그 이야기가 고대 이집트의 완성된 상태로 존재를 했을 것이다 라고 전제하는 것은 잘못된 것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집트의 서사가 딱 갖춰져 있는 이 고대 이집트의 신화는 일종의 현대 학자들이 복원한 완성형으로서의 이집트의 신화인 것이지, 지역적으로 조금씩 어느 정도 카테고리화가 되기는 해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그리고 이제 대중 콘텐츠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신화 체계는 오시리스와 세트의 대결, 호루스와 세트의 대결, 이런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는 신화 체계는 현대 학자들은 이제 헬리오폴리스 신학이라고 얘기를 해요. 멤피스 신학도 있고 테베 신학도 있고 헤르모폴리스 신학도 있고 각각의 지역마다 각각의 신화 체계들이 있고, 그러니까 뭐 예컨대 우주는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어 라고 누가 주장을 해요. 헬리오폴리스 출신이. 근데 갑자기 테베 출신이 아니야 그거 잘못됐어 경쟁을 하다가 헬리오폴리스 지역이 뭔가 정치적으로 패권을 장악하면 헬리오폴리스에서 설명하는 이 세계관이 어떤 이집트 전체의 어떤 주류적인 세계관이 되고, 이제 시대마다 지역마다 완전히 다른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 헬리오폴리스 신화 체계가 가장 널리 알려져 있죠. 설명을 드리면, 근데 문제는 이 내용도 딱 경전처럼 딱 이렇게 정리돼가지고 쓰여져 있는 기록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기록들이 있어요. 내용이 비슷해요. 조금씩 달라요. 근데 이거를 이제 다 모아 보니까 대충 이런 이야기가 된다, 이런 식인 거예요.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이에요. 만들어지기 전에 이 온 우주는 카오스 상태로 놓여져 있었다고 설명을 합니다. 이 카오스 상태를 이집트에서는 이제 눈이라고 얘기해요. 물 같은 상태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물만 있는 상태. 갑자기 물 속에서 작은 섬이 하나 떠올라요. 태초의 언덕, 태초의 둔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신이 한 명 서 있어요. 이 신이 이제 그냥 아툼이라는 신입니다. 아툼. 근데 이 아툼은 태양신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고대 이집트의 태양신, 피디님 태양신 이름 아시나요? 고대 이집트의 태양신? 이거 저 만화책으로 봤거든요. 어린이 만화책에서. 예, 대부분 다 알고 계세요. 라? 맞아요. 맞아요? 예, 맞아요. 예. 그러니까 아툼과 라는 그냥 같은 신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이 고대 이집트인들의 속성 중에 하나가 현대인들은 어떤 이야기를 착착 정리해서 인과관계를 딱 잘 엮어가지고 만드는 걸 좋아하거든요. 안 그러면 막 답답해하고,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된 건데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근데 이 고대 이집트인들은 전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고, 여러 가지 상반되는 이야기가 있어도 이것도 그래 하나, 이것도 하나,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신을 만들 때도, 그러니까 태양신을 만들 때 태양신이 딱 하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 태양이 갖고 있는 여러 속성들을 다 개별적으로 또 나눠가지고 각각의 신격을 부여를 하고, 이제 이게 어떨 때는 서로 다른 신이다, 어떨 때는 사실은 같은 신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해요. 아툼은 기본적으로 서쪽으로 지고 있는 늙은 태양이에요. 반면에 라는 지금 저 중천에 떠 있는 가장 강력한 태양이고, 반면에 동쪽에서 지금 막 떠오르는 젊은 태양은 이제 케프리라고 보통 부르거든요. 이 케프리, 라, 아툼이 각각의 신격이지만 또 하나의 신이기도 하고, 아툼은 조금 덜 친숙하시니까 그냥 라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태양신이 이제 그 언덕 위에 서 있어가지고 스스로 존재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혼자 있으니까 자식을 낳아야 되잖아요. 자식을 혼자 낳아야 돼요. 그래서 자가 생식을 통해서 자식을 낳아요. 그렇게 해서 태어난 신이 이제 슈와 테프누트라고 하는 신인데, 슈는 공기의 신이고 남신이에요. 반면에 테프누트는 습기의 신인데 여신이고 남매입니다. 근데 이 남매가 나중에 이제 부부가 돼요. 근데 이집트 신화 속에서 남매들이 부부가 되는 사례는 계속해서 나타나요. 자식을 낳는데 이번에는 이제 게브와 누트라는 여신을 낳고, 이 게브는 땅의 남신이고 누트는 하늘의 여신이에요. 이 둘이 부부가 되죠. 그래서 이제 4명의 신을 낳는데, 이번에는 오시리스, 세트, 이시스, 네프티스. 오시리스와 세트는 남신이고 이시스와 네프티스는 여신이에요. 또 각각 짝이 돼요. 오시리스와 이시스, 세트와 네프티스. 이 중에서 오시리스가 첫 번째 아들이기 때문에 툼에서 슈와 게브를 통해서 내려오는 신들의 왕위의 적법한 계승자예요. 그래서 오시리스가 이제 왕이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세트는 오시리스의 동생, 남동생인데, 세트가 이제 오시리스를 이제 미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시리스 자기 형을
죽여요. 죽이고 왕위를 찬탈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트가 왕이 되고 이 오시리스의 시신을 다 토막을 내서 뿌려요. 어떤 판본에는 뭐 저기 아시아까지 다 시신이 날아갔다라고 얘기가 되기도 하고 또 어떤 판본에는 이집트에서만 이제 시신을 뿌렸다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 토막난 시신을 이 오시리스의 여동생이자 부인의 이시스가 다 찾아가지고 모아요. 잘 꿰매가지고 이제 마법으로 이제 부활을 시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꿰매어진 시신이 신화적으로는 이집트의 어떤 그 첫 번째 미이라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오시리스가 이제 마법으로 부활을 시켜요. 오시리스가 부활을 해요. 근데 이집트적인 의미에서 영화 같은 거 보시면 갑자기 이제 미이라들이 막 이렇게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뛰어가잖아요. 사람을 공격하고 그 막 붕대 막 흘러내리고 막 이러면서 그런 부활은 이집트적인 부활은 아니에요. 잘못된 고증이에요. 헐리우드식인 거죠. 이집트에서는 그 죽은 시신이 벌떡 일어나는 식의 부활을 염두에 두지 않아요. 고대 이집트인들이 염두에 두던 부활은 내세에 가서 부활하는 그런 부활이거든요. 근데 그 부활을 위해서 시신이 어느 정도의 형체를 갖춘 채 잘 보존이 돼야 되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그래서 미라를 만드는 건데 그래서 오시리스가 부활은 하긴 하는데 이 세상에 남아있지는 못해요. 저기 저승으로 가야 돼요. 저승의 왕이 돼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여전히 세트가 세계를 통치하고 있었고 왕으로서 그런데 오시리스와 이시스 사이에서 유복자가 태어나요. 오시리스는 이제 저승에 갔으니까 유복자죠. 이 신이 호루스인데 이시스가 그래서 이 호루스를 세트의 박해를 피워서 숨겨서 키워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호루스가 이 성인이 돼가지고 힘을 갖추고 나서 자기의 작은 아버지인 세트와 다시 한판 대결을 펼쳐가지고 작은 아버지를 물리치고 자기 아버지의 왕권을 되찾는다. 그래서 호루스가 이제 왕이 다시 되는 게 이 헬리오폴리스 신화체계의 주요한 골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집트의 파라오들은 다 이 호루스의 후계자 혹은 이 호루스가 실제로 현현된 상태라고 여겨졌어요. 호루스는 왕권과 관련 있는 신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파라오는 호루스와 동일시가 되었고 반면에 이제 파라오가 죽어서 저승에 가면 오시리스와 동일시 된다 생각을 했어요. 이제 들으시는 분들은 느끼셨겠지만 자기의 그 작은 아버지와 어떤 대결을 펼쳐가지고 아버지의 왕권을 되찾는 문화적으로 꽤 많이 나타나요. 대표적인 사례가 아마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그 디즈니의 라이온킹이죠. 라이온킹. 그러니까 라이온킹의 그 스토리는 이 오시리스의 구조를 그대로 갖다가 쓰고 있는 거죠. 그런 자신들이 보시는 파라오를 신과 동일시를 했겠네요. 근데 이것도 완전히 동일시하지는 않았어요. 파라오를 그 자체로 신으로 여겼던 것 같지는 않고요. 정말로 신성한 것은 그 파라오라고 하는 그 개인이 아니라 파라오라고 하는 그 직위 자체가 신성한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그 직위를 수행하는 개인도 그 신성성을 조금 이제 예컨대 뭐 람세스라면 람세스, 투탕카멘이라고 하는 그 개인 자체가 신성시 되는 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피라미드 짓는 것도 이제 그런 어떤 일환이에요. 내가 니들이랑 얼마나 다른지 보여줄게. 내 무덤이 니들 무덤이랑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줄게. 이런 어떤 의식이 반영된 결과물일 수도 있고 정치 쇼로서의 의례를 수행을 해요. 사회 질서에 순응하게 되는 과정이에요. 남들과는 보통 다른 사람들과는 완벽하게 구별되는 독보적인 존재로서 등장을 하고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분은 우리와는 달라 실제로 몸으로 감각적으로 느끼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을 것 같아요. 지금도 이제 권위주의적인 체제를 갖고 있는 여러 국가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북한 공통점 중에 하나는 엄청나게 대규모 인원이 동원되는 그 행사를 많이 해요. 근데 그런 것들이 그 체제를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고대 이집트의 파라오들도 그런 식의 어떤 정치 쇼로서의 의례를 굉장히 많이 수행을 했었습니다. 이해하기 힘들죠. 어떻게 저 말도 안 되는 저 체제가 유지가 되고 있을까? 우리가 근데 이제 고대 이집트를 보면 그런 마음, 그런 감정은 안 들잖아요. 머나먼 시공간 속에 있으니까 와 신기하다. 이 정도 그 고대 이집트와 그런 일반 지금 현존하고 있는 여러 권위주의의 모습이 약간 오버랩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고대 이집트를 바라보는 식으로 바라보면 또 흥미로움을 느낄 수 있다. 나일강은 이집트 문명의 본질이에요. 나일강이 없었으면 이집트 문명 같은 건 있을 수가 없고요. 근데 첫 번째는 이 나일강은 그 교통로로서 되게 유리한 특성을 지니고 있는데 이 강은 그 남쪽에서 북쪽으로 흐르거든요. 남쪽에서 북쪽으로 이동을 할 때는 그냥 배만 띄우면 돼요. 반면에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동을 할 때는 또 이게 진짜 운이 좋은 게 이집트의 북쪽에는 지중해라고 하는 큰 바다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바람이 북쪽에서 불어요. 북풍이 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배에서 돈만 피우면 이 강물의 흐름을 거슬러 가지고
배가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동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중요한 교통로죠. 이런 교통로가 있다라는 것은 특정한 지역 전체, 구체적으로는 대략 한 1000km 정도, 그 정도 이 공간 내에서 사람과 물자와 정보가 지속적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지역 전체가 어떤 하나의 문화권으로 유지될 수가 있는 그런 조건이에요. 그리고 그런 방식으로 물자와 사람과 정보가 이동을 하다 보면 문명을 탄생시키는 주요한 조건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 어떤 밑바탕을 하나 갖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것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나일강이 확보해주는 농업 생산량이 엄청나요. 1년에 한 번씩 범람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집트보다 훨씬 더 남쪽에 있는 오늘날 에티오피아 지역에 위치한 아비시니아 고원에서 매년 한 5월 정도가 되면은 계절적인 이유 때문에 엄청난 양의 폭우가 내려요. 그러고 나면 이제 홍수가 나죠. 그리고 그 홍수 난 물이 북쪽으로 이제 흘러가서 이집트 지역에 이르는데 한 2달이 걸려요. 그래서 매년 한 7월 중순이 되면 이집트에서 홍수가 나는데 이제 우리들한테는 불편함을 끼치는 자연적인 상황인데, 고대 이집트에서는 그렇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요. 이 홍수가 그냥 물만 불어나는 게 아니라 상류, 그러니까 이집트 남쪽으로 또 몇천 킬로 이어져 있는 이 비옥한 흙을 계속 끌고 와요. 그러니까 이제 홍수가 날 때 흙탕물이 돼가지고 이집트에 와서 이집트 전체가 이제 물속에 잠겼다가 물이 쫙 빠지면 흙만 남는 거죠. 그 흙이 엄청나게 비옥한 토양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집트에서는 씨만 뿌리면 돼요. 또 여기는 이제 기후가 더운 지방이다 보니까 흙 좋고 물 충분하고 날씨 좋고 그냥 씨만 뿌리면 작물이 무럭무럭 자라는 거죠. 동시에 한번 물속에 잠겼던 물이다 보니까 원래 이제 농사를 지으려면 흙을 되게 부드럽게 갈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중세 유럽에서도 농업 생산량이 급속도로 늘어나는 시점이 되게 무겁고 강한 쟁기를 사용하게 되면서 농업 생산량이 되게 늘어나거든요. 이 얘기는 흙을 얼마나 더 부드럽게 만드느냐도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집트는 그거를 강이 자동으로 해주는 거예요. 매년 반복적으로 항상 비옥한 토양을 또 가져다가 줘요. 물이 불어나는 정도, 그다음에 물이 불어나는 시점, 이런 게 굉장히 안정적이거든요. 그래서 예측이 가능해요. 거기에 대응만 하면 돼요, 사람은. 그러니까 이집트에서는 농사 조건 좋고 대비하기도 쉽고, 그러니까 이것은 문명이 탄생하고 문명이 융성하고 문명이 오랫동안 지속되기에 최적의 조건이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고대 이집트 문명의 어떤 기틀은 나일강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 포인트를 굉장히 아주 간결한 문장으로 표현하신 분이 있어요. 기원전 5세기의 그리스 계통의 정확히는 이오니아 지방 출신인데 헤로도토스라고 하는 분이 남긴 기록 중에서 이집트에 대한 기록 중에 이런 문장이 나와요. 이집트는 강의 선물이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강은 나일강이죠. 그러니까 이집트 문명이 갖고 있는 정말 가장 근본이 되는 속성을 관통하는 그런 통찰이 담겨진 문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이집트는 상류 지역의 이집트고요. 하이집트는 하류 지역의 이집트예요. 여기서 상류, 하류는 나일강의 상류, 하류를 의미를 하고요. 그래서 하이집트가 이집트 북쪽이에요. 그리고 이 하이집트는 약간 이제 상이집트랑은 지형이 달라서 삼각주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바다에 이제 근접한 지역이고, 상이집트는 그냥 나일강이 이렇게 띠처럼 흐르는 지역인데, 이 두 지역은 일단 이집트가 생각보다 큰 공간이고요. 1000km 정도가 되는 길이가. 이 두 지역은 자연 조건이 좀 달라요. 삶의 방식이 좀 달랐고, 고고학적으로 확인되는 유물의 종류도 좀 다르고, 그래서 그 두 지역 이집트가 통일이 되어 있을 때는 다 그냥 이집트로 인식이 돼요. 그렇지만 동시에 선사시대 때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종의 어떤 문화적인 관성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통일이 되어 있던 시대에도 이집트인들의 이 지리 인식 체계 속에서는 이집트는 상이집트, 하이집트로 구분이 되지 라는 인식이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상하이집트를 구분해서 표현하는 상징들이 있어요. 이를테면은 연꽃이랑 파피루스, 연꽃은 상하이집트, 파피루스는 하이집트. 대칭적으로 계속 사용이 돼요. 이집트 문명이 지속되는 동안에 통일이 되어 있을 때도 이집트 파라오도 왕관을 2개 써요. 하이집트의 붉은색 왕관, 상이집트 하얀색 왕관. 그러니까 이제 이게 통일이 되어 있어도 이집트 문명이 이제 완전히 사라지는 시점까지 계속 유지가 되었습니다. 이집트가 언제나 통일이 되어 있지는 않아요. 역사 속에서 중간중간에 분열되는 시점들이 이제 생겨나는데, 이게 분열이 될 때 양상을 보면 항상 상이집트와 하이집트로 분열이 돼요. 다시 통일이 되고 패턴화되어가지고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만약 중앙집권화가 잘 되어 있어요. 파라오가 이집트 전역을 다 통치를 하는 거잖아요. 파라오의 왕권이 약해져요. 그 정치적인 정당성이 좀 줄어들어요. 여러 가지 또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먹고 살기가 힘들어진다던가. 그러면 이제 지방의 유력자들이 파라오의 영향권에서 조금씩 벗어나죠. 어느 순간에 야, 너만 파라오 해? 나도 파라오 할래 라고 하면 이제 이집트의 여러 왕조가 병립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어느 한쪽에서 어느 한쪽을 이제 정복을 해서 통일을 하면은 파라오가 다시 한 명이 되는 거고. 제가 지방 귀족이에요. 힘이 꽤 세요. 그렇지만 이제 피디님 파라오예요. 되게 멀어요, 지리적으로. 근데 자꾸 저 파라오가 사사건
사건과 내가 하는 일에 간섭을 해요. 근데 파라오가 힘이 훨씬 셀 때는 짜증이 나고 불편하지만 그래도 이제 파라오의 권위가 실질적으로도 존재하고 힘이 더 세니까 또 항상 파라오의 권위는 또 상징 체계나 그 윤리 체계로 또 보호가 되거든요. 감히 저항할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다가 정말 현저하게 저 사람이 갖고 있는 물리력이 내가 갖고 있는 물리력보다 특별하지 않다라는 것이 너무 분명해지면 파라오는 정말 신성한 존재고 파라오한테 그런 방어가 깨지는 거죠. 그럼 그 순간 야 그럼 나도 파라오 할래. 원래 파라오도 마음에 안 들어 하겠죠. 그럼 이제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싸우게 되고 통일되어서 안정되는 시기가 한 400년 500년 나타나고요. 그리고 나서 100년 정도 시끌벅적하고 다시 400년 500년 나타나고 다시 100년 나타나고 이런 패턴이 이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시끌벅적한 혼란스러운 시기를 중간기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집트 역사 속에서 중간기가 3번 있어요. 제1중간기, 2중간기, 3중간기. 이집트를 최초로 통일한 파라오가 나르메르 혹은 메네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고대 이집트 문명 시대라고 하면은 그 시작점이 그 나르메르나 메네스에 의한 최초의 통일입니다. 구왕국은 나르메르가 통일하고 나서 한 500년 이후에 시작이 돼요. 기원전 한 2686년부터를 보통 구왕국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집트가 최초로 통일이 되고 나서 곧바로 구왕국이 아니라 그 시기는 최초로 통일된 이후는 이제 초기 왕조 시대라고 보통 부르고요. 그 초기 왕조 시대는 통일은 되어 있지만 파라오가 갖고 있었던 중앙 집권적 권력이 완성된 시대는 아니에요. 그러다가 완벽한 중앙 집권 어떤 관료 체제를 이제 완성을 하면서부터를 이제 구왕국이라고 보통 불러요. 기원전 그 2181년에 이제 끝이 나거든요. 이제 한 500년 정도 유지가 되면서 이 시기 동안에 집중적으로 피라미드들이 만들어지죠. 구왕국, 중왕국, 신왕국 시대로 구분이 되는 거고 저희가 이제 이야기 많이 했었던 피라미드는 주로 구왕국 시대에 이제 왕묘로 사용되었었던 것이고 그리고 나서 구왕국이 이제 해체가 되면서 제1중간기가 시작이 되는데 그 제1중간기 때부터 이제 더 이상 피라미드가 지어지지 않게 되는 거죠. 다시 통일이 일어나면서 중왕국이 시작이 되고 중왕국 시기에도 중왕국 이제 후반부에 12왕조 시대 때는 피라미드가 잠깐 지어지고 그리고 나서 다시 중왕국이 또 해체가 돼요. 이 분열이 또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제2중간기가 시작이 되고 그 이중간기를 다시 통일을 하면서 시작되는 게 신왕국 시대이고 그 신왕국 시대에 이제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람세스나 투탕카멘 같은 파라오들이 그 시기의 파라오들이고 이 신왕국 시대는 대략 기원전 1550년경부터 기원전 1000년 정도까지예요. 피라미드는 기원전 2500년이고 그러니까 1000년 이후에요. 이 람세스 투탕카멘은. 그리고 기원전 1000년경에 신왕국이 다시 해체가 돼서 제3중간기가 시작이 되고 3중간기가 다시 통일이 되고 나서 말기 시대라는 시대가 이제 이어지는데 이 말기 시대는 이집트가 통일은 되어 있지만 이제 기원전 한 664년, 기원전 7세기 정도부터 8세기 후반 7세기부터 시작이 되는 시기인데 이 시기에 이집트는 통일은 되어 있어요. 하나의 정치체가 이집트 전체를 통치하는 시기는 이어지는데 이집트가 더 이상 정치적으로 이제 강력한 힘을 내지 못해요. 이제 주변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국가들한테 점점 밀리는 시기이고 이 말기 시대의 이집트는 외래 세력의 침략을 되게 많이 받아요. 대표적으로 이제 남쪽에서 누비아,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이제 아시리아, 그리고 그 이후에 페르시아한테 2번 침략을 받고 페르시아의 2차 지배기를 끝낸 사람이 이제 저기 그리스 마케도니아에서 내려온 알렉산드로스, 보통 우리가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부르는 그분이고 그분이 이집트에 들어오는 시점이 기원전 332년인데 그때 이후로 이집트는 이제 그리스 계통의 왕조가 이집트를 통치를 해요. 통일이 되어 있지만 지배 계층이 그리스인들인 거예요. 그 왕조를 이제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라고 보통 부르고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마지막 파라오가 클레오파트라. 그리스인이죠. 그리스 계통이죠. 근데 이 사람들 이제 그리스어를 쓰고 그리스 스타일, 그리스의 어떤 문화를 영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이집트의 파라오라고 하더라도 이제 그리스 출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이집트에 존재했던 독립 왕조로서는 마지막 왕조죠. 그 이후에 이집트는 이제 로마 제국의 지중해 세계를 다 통일을 하잖아요. 다 정복을 하잖아요. 로마는 그 당시 지중해에서 막 떠오르던 강대국이었는데 로마랑 이제 파워 게임을 벌이다가 여기 로마의 패배해서 클레오파트라도 죽고 로마가 이집트를 로마 제국으로 그냥 편입시키는 거예요. 이집트에 더 이상 그 왕조를 따로 두지 않고 로마 중앙에서 직접 이집트를 통치하는 총독을 이제 파견해가지고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이집트를 통치를 하게 되는데 이제 정치적으로 더 이상 독립왕조가 없는 거죠. 그 이전까지 이제 내려오던 고대 이집트 문화는 계속 이집트 땅에서는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적으로 보면은 고대 이집트 문명은 계속 유지가 되지만 정치적으로는 이제 이집트의 독립왕조가 사라지기 때문에 클레오파트라가 이제 포함되어 있었던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고대 이집트 역사 속에서 마지막 독립왕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원전
한 기원전 1000년 이후로 신왕국이 해체되면서부터는 계속해서 점점 약화돼요. 한 번에 망하진 않죠. 워낙 이제 융성했었던 문명권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꾸준히 약해져요. 그리고 이제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시대 때 초창기 때는 강력한 국가를 형성을 하죠.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부유한 국가였었고 기원전 3세기, 2세기 이때까지는. 그러다가 이제 기원전 1세기 들어오면서부터는 로마가 막 이제 엄청 성장을 하다 보니까 로마에 이제 밀리게 되고, 이제 클레오파트라는 이제 마지막 이집트의 이제 정치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었었던 것 같고, 자기의 정치적 역량을 발휘해서 권력 관계의 불균형을 좀 다시 균형을 잡아보려고 이집트를 다시 부흥시켜서 로마와 이제 뭐 맞짱 뜰 수 있는 그런 세력으로 만들어 가려고 노력을 했었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무리수를 줬었는데, 그때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로마와의 군사적인 충돌에서 패배하게 되게 되는 거죠. 고대 이집트 문명은 다 청동기 문명이거든요. 본격적으로 철기를 사용하기 시작하는 게 되게 늦어요. 알렉산드로스가 이집트에 들어온 이후에요. 근데 그 다른 지역은 이미 다 철기 문화로 이제 다 바뀐 상태였고, 그 시점이 일어나는 게 대략 한 기원전 뭐 11세기 이때부터 그 다른 지역들은 점차적으로 철기로 전환이 꾸준히 일어나는데, 이집트는 그걸 안 바꿔요. 계속 청동기를 고집을 해요. 이게 보수적인 문명권이다 보니까 큰 변화를 별로 안 좋아하는 문명권이거든요. 당연히 패배할 수밖에 없죠. 뭐 이제 이런 그 방송을 통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고대 이집트의 흥미를 느끼시면 그걸로 저는 성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오늘 즐거웠습니다. 고맙습니다.